어부들이 트롤 어망에 얽힌 금속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폭격기 동체의 일부였습니다. 며칠 후 다른 대륙에서 금속 탐지기가 녹슨 다이너마이트 상자 위에 불안정한 지면을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흔적은 정글, 빙하, 농경지, 강둑, 도시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연히, 어떤 것들은 기후변화나 인간 활동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그것들은 군사 구조물, 무기, 차량, 편지, 휘장, 그리고 시체입니다. 모두 공식적인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모두 공식적인 버전을 변경했습니다. 왜 특정 발견 사항들이 계속해서 기밀로 분류되는 걸까요? 어떤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발견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분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블루이스트2, 그린란드를 계속 오염시키는 버려진 기지. 그린란드의 광활한 얼어붙은 땅에서 군사시설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생태계 중 하나인 이곳에 오염 물질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블루이스트2 기지는 세계 분쟁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환경적 유산 중 하나입니다. 1940년 4월 나치의 덴마크 점령으로 그린란드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북대서양 항로에서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은 1941년 4월 덴마크와 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대서양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상 관측소와 비행장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미 육군 항공대 연구에 의해 확인된 얼음이 없는 강고원지대인 이카테크였습니다. 이 지역은 이상적인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활주로를 위한 비교적 평평한 지형과 유럽의 군수 물자 보급에 필수적인 항해로와의 근접성 등이 그 예입니다. 1942년 7월부터 1943년 11월까지 군 공병들은 극한의 조건 속에서도 완벽하게 기능하는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 기지에는 1,500m 길이의 자갈 활주로, 항공기 경납고, 숙소 건물, 정비 작업장, 그리고 방대한 연료 저장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초기 접근이 선박에 의존했고 겨울철에는 개가 끄는 썰매와 간헐적인 비행이 필요했습니다.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기온은 인력과 장비에 끊임없는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블루이스트2는 북대서양을 횡단하는 항공기의 급유소이자 기상 관제소 역할을 했습니다. 노스맨 항공기들은 이 기지와 케이프된, 블루이웨스트1 등 다른 시설 간 정기 항공편을 운항하며 중요한 통신망을 유지했습니다. 1947년 미국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수정하여 블루이스트2를 갑작스럽게 포기했습니다. 철수는 오로지 인원과 일부 귀중한 장비를 철수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건물, 중장비, 연료 저장소, 그리고 수천 배럴의 유연 항공유가 그 자리에 버려졌습니다. 이 결정은 1941년 협정의 조건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해당 협정에는 군사적 사용 후 정화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해체 관련 향후 책임에서 면제되는 조항을 확보했습니다. 오늘날 블루이스트2는 군사 폐기물로 가득 찬 풍경이 되었습니다. 10만 배럴에서 20만 배럴에 달하는 JP사 연료가 흩어져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부식되어 누출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곳을 방문했던 사진작가 시릴 제즈백은 이 녹슨 용기들을 북극 풍경을 배경으로 멀리서도 눈에 띄는 미국의 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에는 성면이 포함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고 녹슨 군용 장비와 고철로 개조된 차량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버려진 창고 근처에 있는 약 700개의 다이너마이트 상자입니다. 일부는 온전한 상태였고 일부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과학적 조사 결과 석유 탄화수소, 성면, 폴리염소 비페닐, 폭발성 잔류물 등 여러 오염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매립된 통은 즉각적인 노출을 줄이지만 토양 및 지하 수원으로의 역과 위험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중요한 측면을 더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컨테이너의 열화를 가속화하고 이전에는 저온으로 안정화되었던 오염물질의 방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얼음 속에 묻힌 또 다른 미군 기지인 캠프 센츄리의 연구에 따르면 해빙으로 인해 위험한 물질이 곧 노출될 수 있습니다. 블루이스트2는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전쟁과 냉전 기간 동안 그린란드에 30개가 넘는 군사 기지를 건설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유사한 조건으로 버려졌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분쟁이 남긴 가장 광범위한 환경유산 중 하나입니다. 2018년 1월 덴마크 의회는 오염된 그린란드 지역 정화를 위해 1억 8천만 덴마크 크론의 약 1,800억 원의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환경 모니터링과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우선순위 지정이 포함됩니다. 60 노스 그린란드가 시행하는 정화 작업은 극심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여름철에만 제한적으로 진행되며 막대한 물류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9년에 시작된 시범 사업은 드론을 이용하여 흩어진 통의 위치와 상태를 지도에 표시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정화 작업 규모를 더욱 정확하게 추정하고 효율적인 제거 작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주요 복원 및 안정화 단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련의 P-2 승무원을 태운 채 다시 나타난 폭격기. 2015년 8월에 발생한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해 폴란드에서 이 분쟁의 가장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련의 페틀야코프 P-2 폭격기가 강바닥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승무원들이 객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1945년 1월 12일 붉은 군대는 폴란드에서 독일군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대규모 작전인 비스툴라 오데르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주코프가 지휘하는 제1벨라루스 전성운과 코네프가 지휘하는 제1우크라이나 전선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동시에 진격했습니다. 브주라 강에서 발견된 페틀야코프 P-2 전술 항공 지원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다재다능한 이 항공기들은 소련군의 징역 과정에서 전술 폭격, 정찰, 그리고 직접 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연합군 코드명 벅박으로도 알려진 P-2는 소련군 무기고에서 가장 진보된 항공기 중 하나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페틀야코프가 6백 시제기를 기반으로 설계한 이 항공기는 전술 폭격기로 개조되어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약 1만 1,43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이 쌍발 엔진 항공기는 최대 1,000kg의 폭탄을 운반할 수 있었고 개량형의 경우 시속 65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며 방어용 기관총과 대포로 무장했습니다. 금속 동체, 이중 방향타, 그리고 견고한 날개는 전투 피해에 대한 저항력을 특히 높였습니다. 2015년 가뭄으로 부주라 강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18세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미온 마을 근처에서 잠수부와 지역 자원봉사자들은 평소에는 물에 잠겨있던 진흙 위로 기체 일부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행기는 1945년 1월의 혹독한 겨울 동안 얼음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낮은 기온은 즉시 비행기 주변에 물을 얼려 보존 캡슐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강 퇴적물과 토사가 잔해를 덮어 이례적인 가뭄이 들 때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쇼그로드 박물관 전문가들은 비행 계기판과 조종판에 새겨진 키릴 문자를 통해 이 항공기가 P-2의 진품임을 확인했습니다. 금속 통체는 부식되었지만 패널, 키릴 문자, 조종석 장치 등 일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명문이 새겨진 무선 장비, 항법 및 제어 장치, 그리고 조종관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소련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P-2를 표준 생산형으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비행 자세 그대로 앉아있던 2명의 승무원의 존재였습니다. 강진흙의 혐기성 조건으로 보존된 시신들은 완전한 개인 장비를 갖춘 채 발견되었습니다. 회수된 물건 중에는 장전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토카레프 TT 권총, 낙하산 파편, 겨울용 군화잔해, 그리고 소련 구경 탄약 등이 있었습니다. 보존 상태는 1945년 1월 소련 조종사들의 표준 장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비소그루드 소방관들은 고압 호스를 사용하여 보존 진흙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이 작업은 유해와 역사적인 항공기 부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즉시 러시아 영사관에 통보하여 승무원들의 소련 출신 및 국적 추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표준 외교 절차에 따라 유해의 신원 확인 및 최종 이송을 통해
러시아의 적절한 매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페틀야코프는 이 항공기를 극한의 상황에서 설계했습니다. 600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굴라크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스탈린이 1941년 5월 퍼레이드를 위해 설계를 승인하면서 성공적으로 풀려났습니다. P는 소련군 무기고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항공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술 폭격기 외에도 PE-3 계열의 중전투기, 야간 정찰기, 그리고 지상 지원 플랫폼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1944년에서 1945년 사이에는 지상 공세 지원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데 추락 당시에도 바로 그러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비쇼그로드 박물관은 동체 패널부터 항법 장치까지 회수 가능한 모든 부품을 꼼꼼하게 목록화했습니다. 이 부품들은 후속 연구 및 보존을 위해 이송되었으며 유해는 적절한 외교 의전을 거쳤습니다. 연구원들은 구체적인 작전 부대, 정확한 추락 날짜, 그리고 승무원 이름을 파악하기 위해 적군 기록과 독일 보고서를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보관 작업은 이 항공기의 특별한 이야기를 완성하고 승무원들에게 적절한 경위를 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령된 올더니 나치 벙커로 끝난 로마 요새. 채널 제도에서 고고학자들은 유럽에서 가장 복잡한 점령 이야기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00년 동안 여러 세력의 지배를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나치 벙커로 변모하기도 했던 로마 요새입니다. 수녀원으로 알려진 이 건축물은 기원 후 4세기 중반 로마 요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인 정착민을 보호하기 위한 해안 방어선의 일부로 건설된 원래 탑은 높이 8m, 벽 두께 3m였습니다. 중세 후기와 튜더 시대의 이 요새는 요새화된 주거지와 정부 변경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성벽은 체계적으로 보수되었고 주거용 부속 건물과 방어용 경사로와 같은 내부 구조물이 추가되어 고대 로마 요새를 중세 군사적 필요에 맞게 개조했습니다. 18세기 말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국 당국은 상부 벽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화약고와 변경으로 사용했습니다. 저장고 별관도 건설되었는데 현재 유적지에서 그중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 독일이 채널 제도를 점령했을 때 올더니 섬은 아돌프로 계칭되어 전략적 해안 요새로 탈바꿈했습니다. 민간인들은 대피했고 섬 전체에 18명만 남게 되면서 사실상 이 지역은 군사기지로 전락했습니다. 나치는 고대 로마 요새의 전략적 가치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는 롱기스만의 탁 트인 전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해상 교통로를 시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구조물은 현대식 방어시설 개량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1941년과 1942년 사이에 독일 엔지니어들은 급진적인 개량을 단행했습니다. 로마탑의 남북벽 사이에 직접 삽입된 501형 벙커를 건설하고 양면에 콘크리트를 부어 천년의 구조물을 보강했습니다. 벙커 건설을 위해 탑의 원래 내부를 완전히 철거해야 했습니다. 나치는 현대적인 요새화된 대피소를 수용하기 위해 바닥, 내부 구획, 그리고 역사적 건축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유산을 개조한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통합 벙커는 자연 지형과 초목으로 꼼꼼하게 위장되어 연합군의 공중 시야에서 가려졌습니다. 전략적 위치 덕분에 해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해안 방어를 조율하는 데 이상적인 감시 지점이었습니다. 요새 개조는 올더니에서 시행된 강제 노동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1942년에서 1944년 사이 토트 조직은 섬 전역에 요새를 건설하기 위해 수백 명의 강제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올더니에는 4개의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노르더나이와 쥘트는 로이엔감의 강제 수용소와 분소로 기능했고 헬골란트와 보르쿰은 노동 수용소로 운영되었습니다. 쥘트와 노르더나이는 영국 영토에 설립된 유일한 강제 수용소라는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요새를 개조하는 데 필요한 자재와 노동력은 이 캠프에서 직접 조달되었습니다. 이 공사에는 벙커 건설뿐만 아니라 해안 포대, 지하 터널, 그리고 섬 곳곳에 배치된 방어 진지 건설도 포함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고고학자 제이슨 모나한이 이끌고 있는 디그 올더니 딕 알더네이. 프로젝트는 비침습적 고고학 기법을 활용하여 유적지의 완전한 진화 과정을 지도화했습니다. 연구팀은 라이더, 지면 투과 레이더, 항공사진 측량법, 그리고 선택적 발굴을 활용하여 여러 거주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방법론을 통해 로마 건국, 중세 개혁, 나폴레옹 시대의 변화, 나치 시대의 변혁 등 연대기적 중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갖춘 3차원 모델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각 역사적 단계는 이전 또는 이후 시기의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기록되었습니다. 발굴 결과 중앙 챔버, 환기 시스템, 그리고 보호된 입구를 포함한 501형 벙커의 완전한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나치 콘크리트가 로마 석조와 어떻게 직접 결합되어 독특한 혼합 구조를 만들어냈는지 기록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꾸준히 재건된 로마 성벽의 잔해가 방어용 경사로의 세심한 발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나치 요새 인근 지역에서는 경무기 파편, 소구경 투사체, 그리고 탄약으로 추정되는 퇴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버클, 금속 단추, 기관총이나 내부 지지대 잔해를 포함한 독일군 군복의 발견입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1940년부터 1945년까지의 군사 점령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2021년 8월 고고학자들은 마침내 프로젝트 시작 이래 수색의 목표였던 로마 시대 안뜰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심 구조물은 역사적 자료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수세기 동안의 개량으로 인해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라프 슈페, 플라타 강에서 나타난 제국의 상징. 라플라타 강에는 갈등의 가장 논란이 많은 비밀 중 하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아드미럴 그라프 슈페호의 잔해와 인상적인 청동 독수리입니다. 이 상징은 역사적 유산, 외교적 책임, 집단적 기억에 대한 국제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이칠란트급 중순양함 아드미랄 그라프 슈페는 1936년 독일 해군의 부흥을 보여주기 위해 진수되었습니다. 280mm 함포 육문으로 무장하고 공해에서의 해적 작전을 위해 설계된 이 함선은 적 보급선에 최대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빠르고 강력한 함선이라는 새로운 독일 해군 철학을 대표했습니다. 1939년 9월과 12월 사이 그라프 슈페호는 남대서양에서 파괴적인 작전을 수행하여 총 5만 톤에 달하는 연합군 상선 9척을 침몰시켰습니다. 함장 한스 랑스도르프는 민간인 사상자를 피하라는 엄격한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역설적이게도 상선 선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여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1939년 12월 13일 아드미랄 그라프 슈페 애드미랄 기랍 SP는 플라타강 해전에서 순양함 HMS 엑시터 엑세터, HMS 아작스 에이작스, HMS 아킬레스 에이칠레스로 구성된 영국 해군 편대와 맞붙었습니다. 약 1시간 20분 동안 지속된 전투에서 독일 순양함은 엑시터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지만 연료 및 사격 통제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랑스도르프는 전술 상황을 평가한 후 긴급 수리를 위해 중립국 몬테비더 항구에 피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중립규정상 항구 체류 시간은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필요한 수리와 부상자 후송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세한 영국 해군이 기다리고 있는 공해로 진출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랑스도르프는 독일군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절박한 전투를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39년 12월 17일 그는 우루과이 해역에서 그라프 슈페호를 자침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침몰 작전은 함선과 그 기술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심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모두 대피한 후 폭약을 폭발시켜 흘수선 아래 선체를 열었습니다. 아드미랄 그라프 슈페호는 비교적 얕은 수심에서 침몰했고 수십 년 동안 상부 구조물이 부분적으로만 보였습니다. 2004년 2월 민간 투자자와 우루과이 정부의 합동 작전으로 난파선 잔해의 체계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항해 안전상의 이유와 회수 가능한 물질의 역사적, 상업적 가치 모두에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6년 2월 10일 잠수부들은 난파선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높이 약 2m의 청동 조각상이었는데 날개를 펼친 독수리가 월계관 안에 만자, 완을 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무게는 350kg에서 400kg 사이였으며 선미거울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각품은 고품질 청동으로 제작되어 수십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장식적 디테일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독수리 깃털은 선명하게 묘사되었고 월계관은 예술적 특징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새 발톱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독일 해군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줍니다. 독수리의 특정 부위에는 어두운 페인트 잔여물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원래 해양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코팅 처리가 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선체에 통합된 장착 구조는 이 조각품이 그라프 슈페호의 해군 장식의 영구적인 요소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006년 몬테비더의 한 호텔에서 독수리가 임시 전시되자 독일은 즉각 외교적 항의를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적절한 역사적 맥락 없이 나치 상징물을 공개 전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해당 유물을 대중의 시야에서 제거하거나 담당 박물관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반대는 적절한 교육적 또는 역사적 맥락을 제외하고는 제3제국의 상징물을 전시하거나 상업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일 법률에 근거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독수리를 상업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나치 정권을 미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우루과이 법원은 이 독수리를 90일 안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매각 수익금은 인양 투자자들에게 분배되었는데 이는 해상 인양 계약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유물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구매자들로부터 $800만 $5,200만 사이의 가격이 제시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했고 이후 항소법원은 2022년 경매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재확인했지만 교육기관이나 박물관 구매자에게만 판매를 제한하는 제한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022년 1월 한 아르헨티나 입찰자는 이 작품이 이념 집단의 상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3년 6월 독수리를 녹여 평화의 비둘기로 재조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라카의 포우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자 이 프로젝트를 취소했습니다. 현재까지 독수리는 우루과이 국방부에 공식 보관되어 있으며 최종 매각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잊혀진 폭발물, 영국에 묻혀있는 무기들. 영국은 분쟁의 숨겨진 비밀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때 군사훈련장이었던 들판에서 이제 민간인 금속 탐지기와 보행자들은 불발탄 무기를 발견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전원 풍경마저 군사훈련장으로 변모시켰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021년 9월 다운카운티 로스트레버 인근 벨리머니의 한 들판에서 농부 존 로스 맥마투나는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던 중 미국산 5cm 박격포를 발견했습니다. 그 유물에는 약 900g의 폭발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격포는 녹슬었지만 구조적으로는 온전했습니다. 도화선과 고폭약이 장착된 표준 금속관으로 미 육군 표준 규격에 따라 TNT 또는 PTN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습도와 온도 변화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발물은 파괴력을 유지했습니다. 맥마투나는 즉시 지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군기술 장교들을 동원했습니다. 이 해체 전문가들은 오전 10시경 특별히 발굴된 구덩이에서 미폭발 유물에 대한 표준 안전 규정에 따라 통제된 폭발을 실시했습니다. 로스트레버는 영국, 미국, 벨기에 군대의 훈련장으로 사용되었으며 D-Day 대비 훈련을 위한 사격장과 경포병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박격포의 위치는 이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된 탄약 잔해에 대한 이전 보고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몇 달 후인 2021년 6월 노팅검셔 토레스비 공원의 강가에서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하던 중 데이비드 히버트는 수상한 금속 물체를 발견했는데 이는 이후 분쟁 당시 사용된 또 다른 폭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운 유물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히버트는 그 물체를 가족에게 가져갔지만 알고 보니 군용 탄약이었습니다. 이 유물은 로스트레버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5cm 박격포로 확인되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폭발물의 양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물은 강철 튜브, 도화선, 그리고 아마도
아직 작동 중인 해군 또는 지상 폭발물의 잔해 등 초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담당자가 폭발물 처리반에 신고했고 폭발물 처리반은 즉시 해당 구역을 봉쇄했습니다. 이후 발견 장소가 시골 지역이어서 대규모 대피가 필요하지 않았고 표준 안전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통제된 폭발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레스비 공원은 기관총, 경박격포, 포병훈련장으로 사용되었던 군사훈련소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활동 덕분에 공원 부지에서 불발탄이 발견되는 경우가 비교적 잦지만 대부분의 방문객은 이 공원의 군사적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발견에 대한 군사 규약은 정해진 패턴을 따릅니다. 민간 금속 탐지기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육군 기술 장교나 폭발물 처리 전문가를 파견합니다. 유물 유형, 부식 상태 및 즉각적인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초기 평가 후 폭발물 유형과 그 용량에 적합한 보안 경계가 설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50mm 박격포의 경우 보안 경계는 일반적으로 100m에서 300m 사이입니다. 폭발을 막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유물을 넣습니다. 기폭제를 주입하거나 도폭선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통제된 폭발을 유도한 후 분화구 검사를 통해 위험한 파편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영국의 많은 시골 지역은 유럽에 상륙하기 전 영국군, 미군, 그리고 영연방군을 훈련하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로스트 레버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합동훈련이 진행되었고 토레스비에서는 사격 캠프와 기동훈련이 진행되면서 불발탄이 곳곳에 흩어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영국이 어떻게 광대한 훈련장으로 변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의 모든 주에는 사격장부터 장애물 코스까지 어떤 형태로든 군사시설이나 훈련장이 있었으며 많은 유적지에는 그러한 격렬한 활동의 흔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당국은 영국 시골 곳곳에 수천 발의 불발탄이 여전히 흩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유럽 대륙에서 대규모 작전을 준비했던 직접적인 유산입니다. 박격포부터 수류탄까지 매년 수십 건의 유사한 증거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해체팀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해군 임무. 1945년 12월 5일 갈등이 끝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5대의 TBM 어벤저 어로의 폭격기가 오후 2시 10분에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 해군 비행장을 출발하여 대서양과 바하마 상공에서 정기항해 훈련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5대의 TBM 어벤저는 총 14명의 승무원을 수송했습니다. 숙련된 교관 찰스 C. 테일러 중위와 각 포수와 함께 훈련 중인 조종사 4명이었습니다. 계획된 임무에는 항법 훈련, 폭격 훈련, 그리고 헨스 숄스와 치킨스 숄스로의 좌표 이동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평시 해군 장병들의 비행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적인 절차였습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20분 사이에 관제탑은 간헐적으로 통신을 수신했는데 통신 내용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선두 항공기의 나침반 고장과 편대 위치 혼란을 보고했습니다. 오후 6시 4분에 테일러는 270도 항로를 유지하며 회항하여 다시 동쪽으로 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통신했습니다. 오후 7시 4분경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든 비행기는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육안으로 착륙하지 않으면 불시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비행기의 연료가 10갤런으로 떨어지면 모두 함께 추락할 것입니다. 이 통신 이후 99편으로부터 더 이상 통신이 수신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마틴 PBM-5 마리너 구조기가 밤 7시 27분 바나나 강에서 이륙하여 13명의 승무원을 태웠지만 기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구조기는 수색을 위해 나섰던 5명의 어벤져스처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해군 역사유산 사령부는 이 비행을 항법 연습 폭격 그리고 특정 모래톱을 향한 좌표를 포함한 훈련으로 설명했습니다. 공식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나침반이 고장났고 조종사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연료가 고갈되었으며 구조 마리너는 비행 중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래는 테일러가 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해군은 이후 공식 결론을 수정하여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어느 누구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건의 복잡성과 6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손실된 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을 반영했습니다. 미국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및 구조 작전 중 하나가 시작되어 20만 제곱마일이 넘는 바다를 덮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수십 척의 선박, 수백 대의 항공기, 그리고 수천 명의 군인이 며칠 동안 집중적인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중요한 항공기 잔해의 승무원 또는 대형 부유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PBM 오는 밤 9시 15분경 특정 좌표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목격과 항공모함, 호위함의 레이더 교신이 두절된 것과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실종자 26명에는 TBM 어벤져스 5척의 승무원 14명과 PBM-5 마리너의 승무원 13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후 기간 동안 단일 사건으로 발생한 미 해군 병력 손실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입니다. 참전한 TBM 어벤저는 해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항공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 뇌격기들은 미드웨이 해전을 포함한 태평양의 주요 해전에서 그 위력을 입증하며 일본 함대의 패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구조 임무에 투입된 마틴 PBM-5 마리너 역시 해상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신뢰성 높은 기체였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손실은 같은 지역의 여러 항공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기상 조건이나 환경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군 기록 보관소는 비행 경로, 조사 좌표, 기상 상황,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포함하여 수색의 모든 측면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해군 수색 작전에 대한 가장 완벽한 기록 중 하나입니다. 19편 항공 실종 사건은 이후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된 해역에서 발생했지만 1945년에는 이러한 명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초자연적 현상이나 지리적 이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오로지 날씨, 기계적 요인, 항해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정글, 아무도 등록하지 않은 유령 비행기, 분쟁 지역 중 가장 치열한 지역 중 하나인 파푸아뉴기니의 열대 정글에서는 80여 년 전 실종된 항공기의 흔적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스틴 테일러와 같은 전문가들이 수행한 기록 및 복구 작업을 통해 이 외딴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항공 피해의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퍼시픽 렉스 패시픽 렉스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저스틴 테일러는 태평양 지역 분쟁으로 인한 항공기 및 선박 잔해를 찾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20년 넘게 헌신해 왔습니다. 그의 관심은 1993년 겨우 16살이었던 그가 분쟁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와 함께 파푸아뉴기니로 첫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아직 온전하게 보존된 전쟁 유적지를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타일란과 그의 팀은 정글에서 209 이상의 유해를 발견했으며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OWMIA 개정국과 직접 협력하여 항공기 식별 정보를 확보하고 가능한 경우 승무원 식별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협력을 통해 P-38J 마지, B-17E 스왑프 코스트, B-24D 핫가터, 그리고 여러 대의 F-4U 코르세어 전투기를 포함한 여러 항공기의 식별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타일란과 그의 팀이 활동하는 지역은 대체로 해발 600에서 800m의 고온다습한 산악지대입니다. 울창한 열대 정글 식생과 가파른 지형, 포화된 토양, 그리고 잦은 간구가 어우러져 모든 복구 작업에 엄청난 물류적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1년 번호 423,993인 마지막으로 알려진 P-38J 라이트닝은 2014년 5월 16일 마당 주에서 타일란의 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쌍발 엔진 전투기는 원래 리차드 1봉 소령에게 배정되었지만 1914년 3월 24일 정찰 비행 중 다른 조종사에 의해 분실되었습니다. 마지 현장에 접근하려면 현지 가이드와 함께 며칠 동안 조율된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산악지역의 특징인 도로가 부족하고 초목이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정글 경사지에서 발견되었는데 붉은 날개가 보이고 엔진은 땅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는 비행기가 수직으로 기수에 충돌하여 부분적으로 매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날개에 그려진 세 자리 숫자 993을 통해 기체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는 원래 붉은색 페인트 잔해 위로 드러났습니다. 라디에이터 플레이트에는 모델 P38JK라는 라벨이 표시되어 있어 해당 항공기의 기종과 역사적 진위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례는 일련 번호 412446인 늪지대 유령 스웜 고스트으로 알려진 B172입니다. 미 육군 항공대의 이 사발 엔진 폭격기는 1942년 아가이암보 늪지대에 불시착하여 수십 년 동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1972년에 재발견되어 2006년에 마침내 옮겨졌고 2013년부터는 진주만 태평양 항공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핫가터스라고 불리는 B-24D는 번호 4241,188로 한자 베이 습지에 위치한 또 다른 리버레이터를 나타냅니다. 테일러와 DPAA는 2014년부터 이 다큐멘터리 캠페인을 시작하여 뼈 유해와 금속 구조물을 확인하고 항공기의 소속과 운명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Pacific Rex는 드론을 사용하여 지형과 유해의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매몰되었거나 부분적으로 매몰된 구조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합니다. 정밀 GPS를 이용한 지형 매핑을 통해 동체, 엔진, 식별판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의 경우 엔진이 경사면에 돌출되어 있어 충돌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데이터는 3차원 디지털 재구성을 위해 저장되며 이를 통해 지형에서 재료를 제거하지 않고도 구조적 상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는 육군 항공대의 과거 기록, 임무일지, 손실 보고서, 그리고 DPAA와의 합동 비행 기록과 상호 참조됩니다. 유해가 있는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법의학적 분석 및 DNA 분석이 수행되며 이는 DPAA가 정립된 규정에 따라 전적으로 관리합니다. 2024년 5월 위스콘신주 슈피리어에 위치한 리처드 I. 봉 참전용사 역사센터는 마지 수색 임무를 위해 퍼시픽 레크스와 공식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 공식 발표는 5월 23일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날개 파편 옆에 있는 테일러의 모습이 공개되어 993이라는 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타일라는 유해가 있는 지역을 잘 아는 지역 사회 지도자 및 가이드들과 연계를 구축합니다. 일부 금속 조각은 지역 주민들이 가정용으로 재사용했으며 이는 지역 사회 관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록 및 사진 자료를 통해 참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현지 규정에 따라 유해 소유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Pacific Rex는 운영 전 공식 허가를 요청하며 적절한 정부 승인 없이 유물을 반출하지 않고 기록할 것을 약속합니다. 각 구성 요소의 고해상도, 사진 등록, 위치 및 방향을 카탈로그화한 파일, 차등 GPS를 이용한 지형 조사, 드론 매핑을 통해 영향 지역의 디지털 지도 제작을 정교하게 진행하여 현장을 등록합니다. 동체는 제거되지 않고 정부의 특정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위치에 보존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는 유해는 조작 없이 등록됩니다. 사진 측량법과 3차원 매핑을 사용하여 물리적 변이 없이 디지털 복원 및 구조 상태 평가를 수행합니다. P38제 마지의 발견은 항공 고고학, 문서 분석, 등록 확인 및 적절한 법적 절차의 결합을 통해 기술 문서화 및 군사 고고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줍니다. 수집된 증거를 통해 항공기의 운항 이력, 승무원 및 사고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코이 쇼이치, 마지막 일본군. 1972년 1월 갈등이 끝난 지 거의 27년 후 괌의 두 지역 어부는 세상을 충격에 빠뜨릴 발견을 했습니다. 1944년 이래 정글에 숨어있던 일본군 병사가 전쟁이 계속된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요코이 쇼이치는 1915년 3월 31일 일본 아이치현 사오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군 복무 전 재단사로 일했는데 이 기술은 그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1941년 사병으로 일본 제국군에 입대하여 곧 동원되어 만주국 제29보 병사단에서 복무했습니다. 1943년
그는 제38년대로 전속되어 마리아나 제도에 주둔했고 1943년 2월 태평양에서 일본의 방어 준비 작전의 일환으로 그곳에 상륙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1944년 7월 미군이 괌 탈환 작전을 개시했을 당시 괌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8월 미군의 승리로 절정에 달한 제2차 괌 전투 당시 요코이는 지상 방어를 담당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전투가 끝난 후 요코이는 부대원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항복이라는 굴욕을 감수하기보다는 정글로 후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코이가 포로가 되지 않기로 결심한 최대 9명의 동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생존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이 소규모 무리들은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서서히 죽어갔고 미군 정찰병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1964년 요코이는 함께 살았던 동굴에서 마지막 동료 2명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 1972년까지 그는 정글에서 완전히 홀로 남아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8년 동안 요코이는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탈로포포 폭포 근처 동굴에 살았는데 이 동굴은 이후 요코이의 동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식량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진흙과 뿌리로 안감을 댄 구조물을 지었습니다. 그는 식물 섬유, 나무 껍질, 그리고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만든 바늘로 수공예로 바느질하여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장 정교한 옷 중 하나는 황마자루, 재활용 플라스틱 단추, 그리고 정글의 끊임없는 습기를 견디도록 처리된 식물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식단에는 망고, 파파야, 그리고 다양한 견과류 같은 열대 과일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식물성 식품에 더해 근처 가을에서 잡은 게 달팽이, 개구리, 생쥐, 새우에서 얻은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그는 야간 낚시와 장어와 갑각류를 위한 통발 제작을 위한 정교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식수를 저장하고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녹슨 금속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대피소에서는 수류탄 2개와 155mm 포탄 1발이 발견되었지만 그의 개인 무기는 수십 년간 열대성 습기에 노출되어 완전히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1972년 1월 24일 오후 탈로포포 마을 주민 헤수스 M. 두에나스와 마누엘 디 가르시아는 탈로포포 강에서 새우 통발을 점검하던 중 요코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조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요코이는 어부들을 공격하려다 평화롭게 제압당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를 배로 데려가 뜨거운 수프를 먹인 후 괌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괌 메모리얼 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요코이는 수십 년간 소금 섭취가 부족해 약간의 빈혈 증세를 보였지만 비교적 건강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괌 당국은 요코이의 귀환을 위해 일본 정부와 즉시 협력했습니다. 괌 주재 일본 대사관은 요코이를 면담하여 신원, 계급, 그리고 아이치 현 출신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송이 승인되자 그는 1972년 2월 귀국했고 여비는 국가지원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도쿄의 한 병원에 83일간 입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거의 30년간의 부재 기간 동안 극적으로 변화한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학적 평가와 심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귀국은 언론의 엄청난 관심과 함께 열렸던 대규모 퍼레이드, 그리고 약 5천 명의 군중이 모인 집회로 환영받았습니다. 그는 일본 전역에 널리 퍼진 부끄러움을 안고 귀국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고립기간 동안 그가 유지했던 전통적인 군인 정신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1972년 11월 그는 13살 연하의 미호코 하타신과 결혼하여 나고야의 시골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대중 강사로 활동했고 1977년부터는 다큐멘터리 요코이와 그의 28년간의 괌 비밀 생활에 출연했으며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연금을 받았습니다. 1991년 그는 아키히토 천황을 접견하고 그의 공적과 순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1997년 9월 22일 82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나고야의 적절한 군 예우를 받으며 안장되었습니다. 요코이가 살았던 곳은 탈로포포 폭포 옆에 위치한 요코이의 동굴로 지정되었습니다. 원래 구조물은 태풍으로 파괴되었지만 1980년에 괌 국가사적지에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대중에게 공개된 복제품이 있는데 요코이가 고립기간 동안 겪었던 생존 상황을 보여줍니다. 전선에서 온 메시지, 수십 년 후 돌아온 편지와 개인 식별표, 군인들의 유품들이 예상치 못하게 계속해서 발견되며 현재를 개인의 봉사, 이별, 그리고 희생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짓습니다. 이러한 우연한 발견들은 군사 통계를 초월하는 개인적인 요소들을 통해 세계 분쟁의 인간적인 측면을 드러냅니다. 1945년 12월 6일 22세의 존 곤살베스 상사는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후 주둔하고 있던 독일 바트 오르브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는 매사추세츠주 워번에 거주하던 그의 어머니 안젤리나에게 보내졌습니다. 2페이지에 걸쳐 작성된 이 편지에는 그의 건강 상태, 독일의 비 오고 추운 날씨, 그리고 군 식량이 대부분 형편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여동생 아그네스에 대한 언급과 가족 소식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1946년 1월이나 2월에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머니로부터 소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는 표준 군사 서신 용지에 쓰여졌고 독일에서 항공편으로 보내는 6센트 우표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발송된 지 76년 만에 이 편지는 피츠버그 우편 처리센터에서 재발견되었습니다. 편지는 컨테이너에 담겨 움직임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우정국 직원은 이 서신을 역사적 자료로 확인하고 사망 기록과 현재 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생존한 친척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추적 결과 곤살베스 상사와 그의 어머니는 수십 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곤살베스는 미국으로 무사히 귀국하여 안젤리나 진과 결혼했고 2015년 사망하기 전까지 61년을 더 살았습니다. 편지는 마침내 2021년 12월 9일 그의 미망인에게 전달되었으며 USPS의 공식 통지와 설명이 편지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1년 3월 프랑스 퐁텐블로의 숲길을 걷던 한 여성이 발견한 군용 인식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식표에는 PT 피오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1년 번호나 혈액형과 같은 추가 정보는 없었지만 표준 미 육군 디자인과 일치했습니다. 발견자는 이름을 조사한 후 프로축구 명예의 전당에 연락했고 피트 피오스가 그 기관에 저명한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군 기록을 조사하여 피트 루이스 피오스가 유럽에서 패튼 장군 휘에서 싸웠고 1944년 8월 퐁텐블로 해방작전에도 참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증 과정에는 날짜, 군 위치, 그리고 피오스의 복무 이력을 상호 참조하는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프랑스인 발견자와 그의 딸이자 발도스타 주립대학교 조교수인 멜리사 피오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멜리사는 공식 복무사진, 완전한 군기록, 세례 증명서, 그리고 프랑스 전투 중 아버지가 군번줄을 잃어버렸다는 증언 등 추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증거 덕분에 발견된 물건과 원래 주인 사이의 확실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번표는 프랑스에서 미국 조지아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졌으며 2021년 3월에 가족에게 전달된 완전한 배송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축구 명예의 전당은 군번표 사진, 발견자의 서명이 있는 편지, 피트 피오스의 군 복무 내역 전체, 신원 확인을 위한 추적 과정 문서 등이 포함된 파일을 생성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유사한 제도적 개입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즉, 역사적 유무를 인정하고 공식 기록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민간 및 군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가족을 추적하고 인증서와 적절한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공식 군 기록, 날짜 및 이름 상호 참조, 그리고 지리적 위치 확인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곤살베스의 편지는 날짜, 출신지, 해당 우표, 그리고 1945년 군서신 양식을 통해 진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피오스의 군번줄은 복무 기록, 전투 장소, 그리고 문서화된 가족 증언을 통해 진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우정국은 사망 기록과 현재 우편 주소를 검색하여 곤살베스의 친척을 찾아냈으며 배달되지 않은 역사적 군사 서신에 대한 표준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프로축구 명예의 전당은 프랑스인 발견자와 피오스 가족 사이를 중재하여 기관 인증을 제공하고 국제 반환 절차를 용기하게 했습니다. 이 편지는 설명서와 USPS 내부 기록과 함께 보존되어 있으며 1945년에 배달되지 않은 군사 서신으로 분류되어 2021년에 전달되었습니다. 전문 매체에서 발행한 손으로 쓴 텍스트, 우편 봉인, 군사 편지지 등 전체 페이지에 공식 스캔본이 존재합니다. 피오스의 개인 식별표는 고해상도 사진, 프랑스 발견자와의 서신, 명예의 전당의 기관 검증 인증서, 국제운송 및 접수 기록, 군사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지역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 소지품이 수십 년 동안 분실되었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문기관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유족을 추적하며 역사적 자료를 적절한 맥락으로 복원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크로울랜드, 70년 만에 깨어난 수륙양용 전차. 2021년 5월 링컨시어의 크로울랜드에서 지역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팀이 영국 영토에서 발견된 갈등의 가장 특이한 발견물 중 하나를 발굴했습니다. 그것은 74년 동안 영국 습지의 진흙 속에 묻혀있던 LBT사 버팔로 수륙양용 전차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워터 버팔로로 알려진 상륙 장갑차 랜딩 비히클 트랙대 변형인 버팔로 LBT3에 해당합니다. 이 수륙양용 장갑차는 상륙 작전 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적대적인 해안 상륙 작전에 필수적인 기술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LBT4의 기술 사양은 길이 약 8m, 최대 2,900kg의 화물 또는 24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시속 32km, 수중에서는 시속 10km로 운항할 수 있으며 지상에서는 약 240km, 수중에서는 120km의 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LBT4는 해안에 닿으면 인원이나 화물을 바로 내릴 수 있도록 후방 램프 설계가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수중 항법과 지상 기동 사이에 신속한 전환이 필요한 작전의 이상적인 플랫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상에서 해안으로 이동하는 수송 차량으로 구상되었던 LBT는 전술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발전했습니다. 1943년 영국군은 D-Day, 덴마크 상륙작전 전 훈련용으로 약 200대의 LBT-2를 폐기했습니다. 바팔로라고 불리는 LBT-2와 LBT-4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945년 3월 플런더 작전으로 알려진 라인 전투에서 최소 600대의 버펄로가 병력과 차량의 지원을 받거나 진흙탕 지형에 특화된 시스템을 갖춘 차에 강을 건너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제719기 갑사단의 보급창에서 보급된 엘베 강과 포 강을 건너는 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전쟁 종식 후 최소 16대의 버펄로 LBT 차량이 웰랜드 강 홍수 방어 작업을 위해 링컨셔주 크로랜드로 이송되었습니다. 1947년 4월 이 LBT 중 5대는 심한 홍수로 물에 휩쓸려 갔고 물을 빼낸 후에도 진흙 퇴적물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점토와 이탄으로 형성된 진흙 구조물은 최대 9m 깊이의 자연 무덤이 되었고 이 수륙 양용 차량은 2021년에 재발견될 때까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토양 조건으로 인해 형성된 혐기성 환경 덕분에 심각한 부식이 방지되었고 중요한 구조적 구성 요소가 보존되었습니다. 1947년 홍수 당시의 역사적 지도와 기록을 통해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3년을 투자했습니다. 농경지 굴착 허가를 받은 후 팀은 굴착 중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백호, 구조 지지대 그리고 진흙으로 된 벽을 쌓았습니다. 차량 발굴은 5일간 연속 진행되었고 2021년 4월 29일 9m 길이 18톤 무게의 차량이 발견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손상되지 않았고 기관총 거치대는 혐기성 점토와
토탄의 보호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었습니다. LBT 외부의 자연 밀봉 덕분에 금속 표면은 심각한 산화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손상되지 않은 기계 플랫폼과 장갑 접합부의 존재가 기록되었으며 이는 이후 기계 복원 계획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량은 발굴된 후 크로울랜드에 있는 농장주 소유주의 헛간으로 옮겨져 최종 목적지가 정해질 때까지 건조한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2022년 6월 9일 사우스 홀랜드 지방의회의 허가에 따라 크로울랜드 인근 캐널프스 농장에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도시 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1947년 홍수 75주년을 기념하는 일환으로 버펄로 LBT를 전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단체는 유럽 승전 80주년과 맞물리는 2025년 5월에 버펄로 LBT가 운행될 수 있도록 간단한 기계적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같은 지역에 매몰된 다른 차량들을 구조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LBT사는 1943년 8월에 도입된 상당한 개량형으로 엔진 위치 변경과 넓은 후방 램프를 통해 병력 및 장비 하역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총 18,616대가 생산되었으며 그중 3,000대는 유럽과 태평양의 상륙 작전을 위한 육상 및 하천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군, 영국군, 캐나다군 그리고 소련군은 무기대여 랜드리스 조항에 따라 라인강, 엘베강, 오데르강 등의 강을 건너기 위한 부대를 지원받았습니다. 버펄로의 다재다능함은 하천 항해와 지상 기동을 결합한 작전에 필수적인 장비가 되었습니다. 복원 계획에는 피스톤, 잔류 연료 및 구동계 장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엔진 기계적 검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틀림 형화 장치 및 장갑의 구조적 검토, 제어된 움직임을 위한 변속 시스템 설치를 통한 기능적 재통합, 그리고 부식 방지 코팅을 통한 부식 방지 안정화 작업도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025년 5월 기념 행사를 위한 작전 차량을 인도하여 역사적 진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중시연 시 안전한 기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영국에서 가장 야심찬 분쟁 수륙 양용 차량 복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